지금 미국 정재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반도체 보조금 압박을 들고 서울에 도착한 미국 상원 의원. 그는 한국을 몰아붙이기 위해 왔지만 첫날 밤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입니다. 사건은 극비에 붙여졌지만 다음 날 밤 더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간 병원에서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데요. 살려주세요, 제발. 세계 최고라 불리는 한국 의료진은 당혹스러움을 보이며 상황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후 미국의 협상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형제국 동반자입니다. 무기도 협박도 없이 미국의 꼬리를 내려버린 그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시초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진을 응원하신다면 세계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척 슈머입니다. 67세, 미국 상원 원내대표로 30년을 일했죠. 워싱턴에선 제 이름 석자면 법안이 통과되고 제 전화 한 통이면 예산이 움직입니다. 그런 제가 서울 한복판 호텔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아니, 제 온몸이 얼어붙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2월 중순이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때문에 서울에 왔습니다. 공식 일정은 극비였고 협상 기조는 강경했죠. 한국 측은 완강했지만 저는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법안 표결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선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후 11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호텔 5층 복도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방문이 열렸고 딸 사라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엄마가. 저는 가운 차림으로 복도로 뛰쳐나갔죠. 창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 2명이 창틀을 붙잡고 있었고 그 너머로 아내 엘리노어의 하얀 잠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부인, 제발 손 좀 주세요. 직원 하나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직원은 아내의 팔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엘리노어. 제가 외쳤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이 온 힘을 다해 아내를 안쪽으로 끌어당겼고 다른 직원이 창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제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내를 안았어요. 몸이 차가웠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축 늘어져 있었죠. 왜 그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만 감았을 뿐이었죠.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상원의원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단 한 글자도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명령은 확실했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라가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딸아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차가운 손만 붙잡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내 옆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엘리노어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귓가엔 협상 테이블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미군 철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보조금 재협상,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반복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할지, 어떤 카드를 꺼낼지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그런데 새벽 4시쯤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창문 여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없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창가로 달려갔죠. 아내는 이미 창틀에 한 발을 걸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엘리노어, 제가 외쳤지만 아내는 그대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어요. 저는 창밖으로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딸의 비명이 들렸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그저 창틀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하얀 무언가가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라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 구급차, 빨리. 딸아이가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숫자만 봤어요. 5, 4, 3, 2, 1. 문이 열렸고 로비로 뛰어나갔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아내가 누워 있었어요. 직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한국어로 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 꿇고 아내 옆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흘렀죠. 엘리노어, 엘리노어.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고 아내를 옮겼죠.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라도 함께 탔어요. 문이 닫혔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또 다른 대원이 링거를 꽂았죠.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목소리의 긴박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제발 살려주세요. 중얼거렸습니다. 구급대원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죠.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삐삐삐. 사라가 제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아지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내려졌고 아내는 안으로 옮겨졌죠. 저는 뛰어 따라갔어요. 보호자는 여기서 대기하세요. 간호사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같이 가야 해요. 소리쳤지만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사라가 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저도 함께 주저앉았죠.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제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신에게, 의사에게, 아니면 제 자신에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타일이 눈에 들어왔죠. 그 위로 형광등이 줄지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안도, 협상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차가운 복도에서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수술실 불빛이 꺼진 건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그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만 바라봤죠. 사라는 제 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아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봤죠. 생명은 건졌습니다. 한국어였지만 통역사가 옆에서 영어로 전했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내부 출혈이 심했고 척추 손상도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언제 깨어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지금으론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수술복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깨어날지 모른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사라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아빠 때문이에요.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항상 나라만 챙겼지 엄마는 안 챙겼잖아요.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간호사 몇 명이 저희를 쳐다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아빠는 워싱턴에 있었어요. 장례식장에도 하루 늦게 왔죠.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했어요.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라의 말은 계속됐죠.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더 혼자였어요.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는 안 왔어요. 사라, 제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떨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사라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늘 일만 했어요. 상원 본회의, 법안 심사, 예산 조율, 협상 테이블. 30년을 그렇게 살았죠. 아내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저는 워싱턴에 있었어요. 전화로 들었습니다. 여보, 병원 다녀왔어. 약 처방받았어.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 약 잘 챙겨 먹어.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라였죠. 아빠, 외할머니 돌아가셨어. 저는 그날 상원 표결이 있었어요. 내일 갈게. 오늘은 안 돼. 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빈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뒤로 아내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약도 늘었어요. 하루에 3알 먹던 게 5알이 됐죠. 저는 그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을 관리 대상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죠. 따라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은 차가웠습니다. 기계 소리만 가득했어요. 삐삐삐.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죠. 링거, 산소 마스크, 심전도 장치.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엘리노어,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미안해,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늦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죠. 내가 힘들어할 때 난 회의실에 있었어. 내가 혼자 울 때 난 법안 읽고 있었어.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 근데 방법을 몰랐어. 그냥 일하는 게 익숙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 손을 놓았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기계음만 들렸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라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을 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사라. 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봤어요?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깨어나지 않았어.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세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빠는 모를 거예요. 엄마는 매일 아빠 기다렸어요. 저녁 차려놓고 소파에 앉아서 문 쳐다보고. 근데 아빠는 밤 11시에 들어왔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말문이 막혔어요. 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더 무너졌어요. 약도 안 듣고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아빠는 모르잖아요. 집에 없었으니까. 미안하다. 겨우 말했어요. 사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깨어나요? 미안하다고 지난 30년이 바뀌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함께 밖을 바라봤죠. 서울 아침,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문자였죠. 협상 일정 확인 요청. 저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린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저는 중환자실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죠.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제임스 로버츠,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버렸죠. 5분 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국무부였습니다. 또 끊었죠. 10분 뒤엔 백악관에서 걸려왔어요.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슈머. 목소리가 나왔어요. 로버츠였죠. 대체 무슨 일이야? 협상은 왜 지연되는 거야?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척. 들리는 거 알아. 대답해.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겨우 말했습니다. 로버츠가 비웃었어요. 개인적인 일?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이 국익에 직결된 사안인데.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죠. 로버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왜 협상장에 안 나타나는 거야? 한국 측은 내가 약점 잡혔다는 소문 흘리고 있어. 이게 무슨 꼴이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금은 할 수 없어. 로버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척. 정신 차려. 넌 미국 상원 원내대표야. 개인 사정으로 흔들리면 안 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또 울렸죠.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전원을 껐습니다. 사라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제 옆에 앉아 하나를 건넸습니다. 드세요. 저는 받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손에 온기가 전해졌죠. 워싱턴에서 전화 왔죠? 사라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래요? 딸이 다시 물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돌아오래. 협상하래. 사라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역시 그러겠죠. 아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일만 중요하지. 사람은 안 중요해요. 저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딸 말이 맞았으니까요. 전에 외할머니 장례식 때도 그랬잖아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아빠 보좌관들이 전화하더라고요. 빨리 돌아오라고. 표결 있다고. 아빠는 장례식도 제대로 안 치르고 공항으로 갔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해. 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네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죠. 보호자님, 잠시 들어오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사라도 따라왔어요.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죠. 조금씩 반응이 있어요. 좋은 신호예요. 통역사가 옆에서 전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조금 따뜻했죠. 엘리노어, 나야, 들려? 속삭였어요. 아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지만 눈은 뜨지 않았어요. 다시 고요해졌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라가 반대편에 앉아 엄마 다른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깨어나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갔죠. 저희 둘만 남았어요.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전화기를 켰더니 문자가 23통 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무부에서, 보좌진에서 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협상 일정 재조율 필요. 한국 측 압박 심화. 즉각 회신 바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죠. 사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또 일 얘기예요?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도체 보조금, 한국과의 협상. 이 모든 게 제 어깨에 걸려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정치 생명이 흔들리고 있었죠. 워싱턴에선 제가 약해 보인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한국은 제 약점을 이용하려 할 거고요. 아빠, 사라가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뭐 생각하세요? 딸이 물었죠.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눈빛 보면 알아요. 지금 일 생각하고 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정말 안 변하네요. 사라. 그게 아니라 말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죠. 사라가 일어났습니다. 저 나갈게요. 아빠 혼자 있고 싶으시죠? 그리고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기계음만 들렸어요. 삐삐삐. 저는 아내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노어, 속삭였어요. 나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워싱턴에선 돌아오래. 국익이 걸렸대. 근데 너는 여기 누워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난 늘 나라를 선택했어. 가족보다 일을 택했어. 그게 옳다고 믿었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전화기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로버츠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죠. 저는 받았어요. 슈머 의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척. 상황 파악했어. 비서실장이 말했죠. 개인적으로 안 됐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개인 감정 접어야 해. 국익이 먼저야.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비서실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 측이 내 약점을 알고 있어. 지금 흔들리면 협상 다 무너져. 주한미군 철수 문제,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다 내 손에 달렸어. 지금은 안 돼. 제가 말했죠. 비서실장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척. 정신 차려. 넌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가족 문제로 국익을 저버리면 안 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를 봤죠.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국익과 가족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은 선택이 명확했습니다. 국익이 먼저였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아내가 눈앞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문이 열렸어요. 보좌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조심스럽게 불렀죠. 워싱턴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틀 내로 협상 재개 안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나가. 목소리가 낮게 깔렸죠. 보좌관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의원님,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보좌관이 황급히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죠.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를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상담실이었어요. 책상 너머로 앉았죠. 의사는 차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외상 자체는 수술로 안정됐습니다. 척추 손상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고요. 통역사가 옆에서 전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숨을 쉬었죠. 그럼 괜찮아지는 거죠? 물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은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문제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부인께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투시는 자살 시도였고 제 시도 위험이 매우 높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의사는 계속했습니다. 몸은 살렸지만 마음은 아직 벼랑 끝에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신체 치료만이 아닙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떨었어요. 의사가 덧붙였죠. 보호자님, 부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우울증 환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야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죠.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앉았죠.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따뜻했어요. 엘리노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내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죠. 초점이 흐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 속삭였죠.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바라만 봤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아내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왜?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왜 살렸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살려야지.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죠. 엘리노어,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저도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 손을 놓지 않았죠.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게 알았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님, 부인이 안정을 취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손을 천천히 놓았어요. 일어섰죠. 문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어요.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저는 문을 나섰죠. 복도에 사라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깨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방금 눈 떴어. 사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들어가도 돼요? 저는 간호사를 봤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사라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딸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아내가 딸을 봤습니다. 손을 들어 딸 얼굴을 만졌어요. 사라가 울기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보였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꺼져 있었죠.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7통이었어요. 문자는 43통.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내렸죠. 가장 최근 문자가 보였어요. 로버츠였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협상장 복귀 안 하면 교체 수순 들어간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죠. 중환자실을 다시 봤습니다.
사라가 엄마를 안고 있었어요. 둘 다 울고 있었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었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겐 아니었어요. 의사 말이 맴돌았어요. 부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때문이었죠. 30년 동안 아내를 혼자 두었어요. 일만 쫓아다녔죠. 가족은 뒷전이었습니다. 장모님 장례식 때도, 아내가 우울증 진단받았을 때도, 약이 늘어갈 때도, 저는 늘 워싱턴에 있었어요. 회의실에, 협상장에, 본회의장에. 아내 곁엔 없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서울 한복판 병원에서 아내는 다시 살아났어요. 몸은, 하지만 마음은 아직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사라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제 앞에 섰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저는 물었죠. 사라가 눈물을 닦았어요. 살고 싶지 않대요. 너무 외로웠대요. 아무도 자기를 안 찾았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라가 계속했습니다. 아빠, 엄마 살리고 싶으면 이제 진짜 곁에 있어줘야 해요. 전화로, 문자로가 아니라 진짜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사라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약속하세요. 이번엔 진짜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약속해.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워싱턴 전화 또 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뭐래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돌아오래. 협상하래. 갈 거예요? 딸이 물었어요. 저는 중환자실 문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어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죠. 안 가.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가. 사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엄마가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딸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희미했지만 미소였죠. 고마워요, 아빠. 저는 딸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둘이 복도에 서서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아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게 중요했죠. 전화기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꺼버렸습니다. 완전히. 나흘째 되던 아침, 보좌관 셋이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한 명이 다가와 앉았죠. 의원님, 심각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뭐가? 보좌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죠. 워싱턴 포스트 기사였어요. 슈머 원내대표, 서울서 행방불명, 협상 전면 중단. 기사를 읽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밀어냈죠. 상관없어. 보좌관이 당황했습니다. 의원님, 이거 큰일이에요. 본국에서 난리 났어요. 한국 측은 협상 무산됐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보좌관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국무부에서 협상단 교체 검토 중입니다. 백악관도 움직이고 있고요. 의원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 있었죠. 알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좌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럼 왜 안 움직이시는 겁니까? 지금 협상장 가셔야 해요. 못 가. 제가 말했죠. 보좌관 얼굴이 굳었어요. 의원님,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어떻게 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상태가 안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협상에 집중하셔도 닥쳐, 소리쳤죠. 카페테리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이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너희 워싱턴 돌아가. 난 여기 남는다. 그리고 카페테리아를 나왔죠.
복도를 걸었어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울렸죠. 꺼내 봤어요. 로버츠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죠. 끊어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층으로 올라갔죠. 문이 열렸을 때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보좌관들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려보냈어. 사라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죠. 다행이에요. 함께 중환자실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오늘 부인 상태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조금 하셨고요. 정말요? 제가 물었죠.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네. 천천히 회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침대에 반쯤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저를 보고는 시선을 돌렸어요. 왔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기분 어때? 물었죠. 아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 저는 손을 뻗어 아내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노어, 입을 열었어요. 나한테 할 말 있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공허했어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있을 거야. 말해줘.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항상 바빴어.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의, 표결, 협상. 나한텐 시간 없었지. 저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계속했죠.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워싱턴,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죠. 맞아. 워싱턴. 항상 워싱턴. 나는 혼자 장례 준비했어. 사라랑 둘이서. 당신은 하루 늦게 왔지.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그 뒤로 더 외로웠어. 엄마 없으니까 정말 혼자더라. 당신한테 말했어. 힘들다고. 근데 당신 뭐라고 했어? 미안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먹으라고 했잖아. 괜찮아질 거라고. 그게 다였어.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흘렀죠.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울지 마. 이제 와서 우는 거 소용없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엘리노어. 진짜 미안해. 제가 말했죠. 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한테 잘못했어. 30년 동안 너 혼자 두고 나만 살았어. 아내가 손을 빼려 했어요.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줘. 이번엔 달라질게. 진짜로. 아내가 웃었어요. 여전히 쓴 웃음이었죠. 달라진다고? 당신 워싱턴 가면 또 똑같아질 거야. 일만 하고 나한텐 전화 한 통이고. 안 가.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워싱턴 안 가. 너 회복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협상은, 주한미군 철수는, 반도체 보조금은, 저는 고개를 저었죠. 다 필요 없어. 지금은 너만 중요해.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거짓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거짓말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그때 문이 열렸어요. 보좌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 긴급 전화입니다. 백악관에서요.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하지만 의원님,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중에라니까 소리쳤습니다. 보좌관이 물러났어요. 문이 닫혔죠. 아내가 저를 봤어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 있을 거야.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척, 제 이름을 불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로. 응. 저는 대답했죠.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 저는 일어나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내는 제 셔츠를 붙잡고 울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조용히 나갔어요. 사라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진정됐을 때 저는 얼굴을 들어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엘리노어. 불렀습니다. 응. 아내가 대답했어요. 나 정말 변할게. 워싱턴 돌아가도 달라질 거야. 매일 전화할게. 주말엔 꼭 집에 갈게. 너랑 시간 보낼게.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약속 못 지킬 거 알아. 이번엔 다를 거야. 제가 말했죠. 왜?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너 잃을 뻔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았으니까.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두고 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두고 봐. 그날 밤, 저는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잤어요.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새벽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꺼버렸죠. 아내가 잠꼬대를 했어요. 척. 저는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손을 잡았죠. 여기 있어. 속삭였어요. 아내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잠들었어요. 저도 아내 손을 잡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밤, 저는 아내의 병실에서 하룻밤을 온전히 보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침대를 넣어줬어요. 아내 침대 바로 옆이었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내는 깨어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옆에 누워 같은 천장을 봤습니다. 잠 안 와? 물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응. 침묵이 흘렀어요. 기계음만 들렸죠. 삐삐삐. 저는 옆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내를 봤어요. 아내도 저를 봤죠. 뭐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것도.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저는 손을 뻗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줘. 아내가 천장을 다시 봤어요. 당신은 항상 바빴어. 천천히 말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없었고, 밤에 들어올 땐 나는 자고 있었어. 주말에도 서재에 박혀 있었지. 듣고 있었어요. 아내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 당신이 중요한 일 하는 거 알았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난 투명인간 같았어. 당신 눈에 안 보이는 사람. 가슴이 아팠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엄마랑 나 둘뿐이었거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나한테 전부였어. 알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죠. 몰라. 당신은 몰라. 엄마 장례식 날 혼자관 앞에 앉아 있었어. 사라는 친구들이랑 울고 있었고 나는 혼자였어. 당신 오기만 기다렸는데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왔을 때 이미 다 끝나 있었어. 조문객들도 다 갔고 빈소에 우리 셋뿐이었지. 당신 들어오더니 미안하다고만 했어. 저는 아내 손을 꽉 쥐었어요. 그때 나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아내가 저를 봤어요. 도망. 나한테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한테서. 가족한테서. 감정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웠어. 일은 쉬웠거든. 회의하고, 표결하고, 협상하고. 정답이 있었으니까. 가족한텐 정답이 없어?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몰랐어.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슬퍼해야 하는지. 그래서 도망쳤어. 일 핑계 대고. 아내가 눈을 감았어요. 나도 외로웠어. 엄마 없으니까 정말 혼자였어.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은 항상 바빴고, 전화해도 회의 중이고, 문자 보내도 나중에 보겠다고. 엘리노어, 제가 불렀어요. 아내가 눈을 떴죠. 약 먹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잠이 안 왔거든. 밤새 천장만 보다가 아침 되고. 그게 반복됐어. 왜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말했어. 당신이 안 들었지. 힘들다고 했어. 외롭다고 했어. 근데 당신은 약 먹으라고만 했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늘 약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우울증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죠. 아내의 마음은 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또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저는 놓지 않았어요. 제발 손 놓지 마. 아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내도 일어나게 도와줬어요. 마주 앉았죠. 너 잃을 뻔했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알았어. 너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더라.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당신한텐 일이 있잖아. 상원, 법안, 협상. 그게 당신 인생이었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건 도망이었어. 진짜 인생은 너였어. 사라였어. 가족이었어. 근데 난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척,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엘리노어, 나 늘 나라를 핑계로 도망쳤어. 가족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려웠으니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먼저, 지금은? 물었죠. 저는 아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지금은 두려워. 널 잃을까봐. 살아도 잃을까봐. 이 기회도 놓칠까봐.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이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정되었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척,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뛰어내릴 때 무서웠지만 동시에 편안했어. 드디어 끝난다고 생각했거든. 숨이 막혔어요. 엘리노어, 아내가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진짜로 나 보고 있으니까. 계속 볼 거야. 제가 말했어요. 워싱턴 가도, 어디 가도. 매일 너 볼 거야. 전화할 거고, 영상통화할 거고. 주말엔 꼭 집 갈 거야.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갈까? 저는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평생, 남은 인생 동안.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약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약속. 아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꽉 안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 속삭였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밤이 깊어갔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죠. 병실은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누웠어요. 저도 옆 침대에 누웠죠.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척. 아내가 불렀어요. 응. 저는 대답했죠. 고마워. 여기 있어줘서. 저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야. 아내가 잠들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죠. 저는 잠들지 않고 아내를 봤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남편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아직 기회가 있었으니까. 열흘째 되던 날,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인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자살 충동도 현저히 줄었고요. 상담실에 앉아 차트를 보며 말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신체적으론 일주일 내로 가능해요. 하지만 정신적 회복은 더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상담 필수고요. 물론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부인 표정이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봅니다. 느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국이었으면 아내는 수술 후 바로 퇴원했을 거예요. 심리 상담도 따로 예약해야 하고. 여긴 다르더라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환자를 사람으로 봅니다.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일어섰죠. 부인께 잘 전해주세요. 많이 회복하셨다고.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열흘 동안 이 병원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죠. 간호사들이 아내에게 말 걸던 모습, 의사가 매일 상태 확인하러 오던 모습, 심리 상담사가 조용히 앉아 아내 이야기 들어주던 모습. 미국이었으면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효율이 우선이니까요. 빨리 치료하고, 빨리 퇴원시키고, 환자가 어떤 마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빠른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배웠습니다. 때론 느린 게 필요하다는 걸. 머무르는 시간이 치유한다는 걸.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였지만 스스로 앉아 있었죠. 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날씨 좋네.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햇살이 따뜻해.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걸었고 차들이 지나갔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척. 아내가 불렀습니다. 응. 저는 대답했죠. 아내가 저를 봤어요. 고마워. 여기 남아줘서. 당연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하지 않아. 당신한텐 중요한 일들이 있었잖아. 근데 다 제쳐두고 나 옆에 있어줬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이제 알았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정말. 문이 열렸어요. 사라가 들어왔죠.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려요. 병원 앞 꽃집에서 샀어요. 아내가 받아들었어요. 백합이었죠. 예쁘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라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엔 퇴원할 수 있대요. 들었어. 아내가 말했죠. 사라가 신이 났어요. 그럼 우리 집 갈 수 있어요?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워싱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당분간은 여기 있을 거야. 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협상은, 일은 사임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사라도 아내도 눈이 커졌어요. 뭐? 둘이 동시에 물었죠. 상원 원내대표직 사임할 거야. 더는 못하겠어. 가족 없이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당신 인생이었잖아. 아니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도망이었어. 진짜 내 인생은 너야. 사라야. 이제 그걸로 살고 싶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사라도 울었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셋이 서로 안았어요. 한참 후에 진정됐을 때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울 거리를 봤어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죠.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정치인 척 슈머가 아니라 남편 척, 아빠 척으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23통이었죠. 문자는 97통. 다 무시했어요.
로버츠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3번 울리고 받았어요. 드디어 받네. 척. 대체 뭐 하는 거야?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임할 거야. 뭐? 로버츠가 소리쳤죠. 사임? 지금 정신 나갔어? 저는 웃었어요. 아니, 이제야 정신 차렸어. 척. 농담 아니지? 넌 상원 원내대표야. 30년을 일했어. 그걸 다 버리는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되찾는 거야. 내 인생을. 로버츠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 때문에? 응. 가족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미친 짓이야. 로버츠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껏 내가 한 게 미친 짓이었어. 가족 버리고 일만 한 거.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꺼버렸죠. 로비를 걸었어요.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커피 2잔을 샀죠. 하나는 아내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보호자님, 부인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보호자님이 함께 계셔서예요. 그게 제일 큰 약이거든요. 중환자실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건넸죠. 따뜻할 때 마셔. 아내가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죠. 맛있다. 저도 마셨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어요. 엘리노어. 제가 불렀습니다. 응. 아내가 대답했죠. 나 이 나라에서 배웠어. 사람을 살리는 게 뭔지. 아내가 저를 봤어요. 뭔데? 함께 있어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효율보다 책임을 선택하는 거.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그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미국은 힘으로 요구하지만 한국은 사람으로 설득하더라. 깨달았네. 아내가 말했죠.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 덕분에, 이 나라 덕분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서울 하늘을 물들였죠. 붉고 따뜻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그걸 봤어요. 살린 건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가족도, 인생도 살아났어요. 여기 서울에서 2주일째 되던 날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슈머 의원님, 협상 재개 의향 있으십니까? 통역사를 통해 전해진 말이었죠. 저는 병원 로비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죠. 말씀하세요. 주한미군 철수는 재검토합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어요. 의원님, 그건 미국 본국 입장과 다른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은 제 아내를 살렸어요. 미국은 협상만 요구했죠. 이제 알겠어요. 어느 나라가 진짜 사람을 보는지. 전화를 끊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죠. 아내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을 때 사라가 있었습니다. 아빠, 외교부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협상 재개한대.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워싱턴 가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할 거야. 화상으로. 너 옆에서. 아내가 안도했어요. 사라가 물었죠. 조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이 아니라 옳은 입장으로. 이틀 후 협상이 재개됐어요. 병원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워싱턴 협상단이 보였죠. 한국 측은 현장에 왔어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왔습니다.
슈머 의원. 워싱턴에서 로버츠가 말했어요. 본국 입장 확인했나? 주한미군 철수는 기정사실이고 반도체 보조금도 우리 조건대로야.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재검토합니다. 화면이 얼어붙었어요. 뭐? 로버츠가 되물었죠. 주한미군 철수는 섣부릅니다.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완전 철수는 보류해야 해요.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은 한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습니다. 워싱턴 측이 웅성거렸어요.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죠. 의원님, 지금 미국 이익을 배신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장기적 이익을 보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원님 입장 변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위기에 처했고 한국 의료진이 살려줬어요.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죠. 미국은 효율을 말합니다. 빠르게, 강하게, 이기는 것. 하지만 한국은 책임을 말하더군요. 함께, 천천히, 살리는 것. 워싱턴 화면 너머로 누군가 비웃었어요. 감상적인 소리 말고 현실을 봅시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에요. 인간을 지키는 나라예요. 로버츠가 끼어들었죠. 척, 정신 차려. 내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알지?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걸 찾았으니까. 협상은 석 시간 계속됐어요. 워싱턴은 계속 압박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과 하나씩 조율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은 한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조건으로 다시 설계했죠. 미국 입장에선 후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런 결정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악수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부인께서 많이 회복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입니다. 한국 의료진 덕분에. 장관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의원님이 곁에 계셔서입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죠. 병실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책을 내려놓았죠.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 입장대로?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옳은 방향으로. 아내가 놀랐어요. 그럼 당신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치는 중요하지 않아. 너랑 살아가 중요해.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노어, 나 평생 일만 했어. 근데 여기서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뭔데? 아내가 물었죠. 사람이야. 가족이야. 함께 숨 쉬는 거야. 아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진짜구나. 응. 이제는 진짜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흘 후 아내가 퇴원했어요. 휠체어를 탔지만 걸을 수도 있었죠. 병원 입구에서 의료진이 배웅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부인. 간호사들이 손 흔들었어요. 차에 탔어요. 사라가 운전했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예쁜 도시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따뜻한 도시야. 호텔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펼쳐졌죠. 저녁 햇살이 건물들을 비췄어요.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제 손을 잡았죠. 척, 고마워.
나 살려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살린 게 아니야. 이 나라가 살렸어.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옆에 있는 거.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앞으론 계속 옆에 있을게. 사라가 나왔어요. 아빠, 워싱턴에서 전화 왔어요. 사임서 정식 접수됐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후회 안 해요? 사라가 물었죠. 저는 아내와 딸을 번갈아 봤어요. 전혀. 이게 제일 잘한 결정이야. 그날 밤,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호텔 식당이 아니라 밖으로 나갔죠.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나왔어요. 아내가 한 숟가락 떠서 먹었죠. 맛있다. 저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사라가 말했죠. 한국 음식은 따뜻해요. 마음까지.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 밤을 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전화기를 꺼냈어요. 켰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로버츠였죠. 내 결정 존중해. 가족 잘 챙겨.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너도 가족 챙겨. 그리고 전화기를 껐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울 하늘에도 별이 뜨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내를 살린 순간, 제 가족을 되찾게 해준 순간, 한국은 협박 없이, 총성 없이, 그저 사람을 살려서 저를 설득했어요. 진짜 국력은 군사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지는 시스템이었죠.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무릎 꿇었던 제국은 이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 혹은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